안녕하십니까, 정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제 보통 연도표를 한번 잠시 보고 강의 진행하겠는데, 이게 인물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건 순서하고 시간적 연대가 안 맞는 게 좀 있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야지 이제 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89년에 동탁이 헌제를 옹립합니다. 189년 동안 말이죠. 헌제를 옹립하고 190년에 보면 동탁이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 동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확 일어났기 때문에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들어갑니다. 낙양을 버린다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장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191년에 장안에서 동탁이 이제 피살됩니다. 아시피 이제 거기 여포한테 피살되죠. 그리고 195년에 이제 손책이 이제 강남을 장악하면서 이제 황제로 떠오릅니다. 199년에 조조가 이제 장안에서 허도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헌제를 데려오죠. 허도로. 장안은 너무 안쪽에 들어있었고 허도 약간 중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원으로. 그리고 200년에는 이제 관도대전이 일어나는데, 관도대전을 알아봤었고, 그래갖고 손책이 피살됩니다. 그래갖고 피살되고 난 다음에 송건이 등장합니다. 201년에 이제 유비가 이제 유표에게 의탁합니다. 조조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유표에게 의탁하게 되고, 그리고 이따가 208년에는 이제 전번시간에 봤던 적벽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211년에는 이제 유비가 사천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천에 진입하면서 이제 총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0년에 조조가 사망합니다. 이때 이제 조비가 황제를 등극하는데, 조조는 끝까지 황제 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비가 황제가 등극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삼고초려에서 알아보겠는데, 삼고초려 많이 들어볼 겁니다. 유비는 이제 봉기 후에 어떤 10년간 특별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남북으로 이제 유랑한 했는데, 확실한 어떤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게 의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한 11년에, 206년에 유비는 유표에게 의탁해서 신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까 이때 이제 서사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신야에서 이제 사실 아무것도 할 거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신야에서 이제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서사가 찾아오는데, 서사가 유비에게 말하기를, 제갈공명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누워있는 용인데, 와룡이라고 하죠. 와룡, 누워있는 용. 명국에서 그를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서사에게 갈갈공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사는 제갈공명은 쉽게 찾아올 사람이 아니다. 공께서 직접 가서 만나서 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비는 이제 융중인데, 지금 호북성 양번시 양양현인데,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못 만나고, 두 번 다 출타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그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오두막집을 이제 세 번 방문한 게 전부이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제 되게 멋진 만남은 삼국지 연의에 이제 등장하는데, 각색되었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단히 소개해 본다면은, 두 번째까지 못 만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 공명을 만나지 못하자 다시 만나러 이제 유비가 팍 채비를 하니까, 장비가 두 번에 갔는데 또 갈 필요가 없다.
그거는 분명히 재주가 없기에 이제 만남을 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갈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 정녕 이제 주군께서 가시려면 그를 제가 가서 당장 잡아오겠다, 그를. 그렇죠. 유비가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하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단행하는데 그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제갈량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종을 이제 불러갖고 자고 있는데 깨울까 물어보니까 시종이 이제 그래 얘기했죠. 깨울까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낮잠 자는데 깨우지 말라 이제 하고 밖에서 이제 계속 기다립니다. 눈이 근데 계속 와서 눈이 뭐 발목까지 계속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갈공명이 깨자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소설적으로 각색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뭐 인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실되고, 그러니까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에 대하더니 그래 제갈공명도 사실 뭐 자기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자기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정료를 상대 선수 데려오려면 이정료를 많이 주고 데려와야지 이 선수를 쓰지. 그냥 여기 뭐 아무 이름 없고 실력 없는데 데려온다고 해서 가를 주전으로 기용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사람도 자기의 몸값을 받은 만큼 일하기 때문에 유비도 제갈공명도 처음에 몸값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유비는 진짜 진심으로 인재를 모셔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3번씩이나 찾아가고 그래 밖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고 이런 거 보면 진심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어쨌든 제갈공명은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줄 한번 잘 서서 그냥 출세해 보려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눈여겨볼 그런 장면입니다. 융중대책을 세우는데 융중대책은 융중은 아까 제갈량이 살던 그거를 융중이라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를 만나서 이제 제갈공명의 정세 분석을 듣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 것인가 논의하는데 이것을 융중대책이라고 합니다. 융중대책에 따라서 제갈공명은 이제 자기가 세운 계책에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제갈공명의 정세 분석은 어떻게 하면 조조는 천시를 얻었다, 이제. 자기보다 강한 세력은 이제 원소를 급하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 지금. 그리고 천자도 끼고 제후들을 호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플러스해서 계책을 되게 잘 꾸민다. 주위에 떼는 책사들도 많고, 그리고 조조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훌륭하고. 그러나 송건은 또 장강이라는 천하 요새를 가지고 있다. 장강을 건너기가 접해서 봤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그리고 백성들이 송건에게 의지하고 있다. 손책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백성들이고, 그리고 송건도 되게 영리하고 국정을 보살피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되게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의 인사들이 이제 송건 수하에 가 있다. 똑똑한 사람들도 주지도 있고 뭐 노숙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책은 지금 조조가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에 송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손잡고 서로 도와야 하고 적대관계 있으면 안 된다. 3명 있는데 1명이 강하다. 그러면 약자 2명은 뭉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주, 익주를 차지하고 천하를 3분해야 된다. 형주, 익주는 저 안쪽에 있는 이제 지금 형주하고
지금 사천 쪽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마침 유표는 큰 뜻이 없고, 이제, 유표는 지금 형주를 찾아오고 있지만 큰 뜻이 없고, 익주는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다. 사천지방에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 오나라와 협력해서 조조의 위나라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계책을 셉니다. 그래서 삼국의 정립이라 그러죠. 세 나라가 탁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두 나라를 협력하고 한 나라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계책을 세워서 평생을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국을 정립하는 것까지는 유비는 제갈공명의 계책을 따릅니다. 정실히. 유비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또 관우가 있는데, 관우는 이제 문무 이성 중 이제 문성이 있고 성인이라는 얘기죠. 문인 중에 성인. 문인 중에 성인은 누구만 하면은 공자죠. 무인 중에 성인은 관우입니다. 그 정도로 추앙받는 게 관우입니다. 그리고 뭐, 무인계에서는 공자가 맘먹으니까 뭐, 할 말도 아닌 거죠. 유비와 관우가 만난 거는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근한 5년에 이제 조조가 합의 순영에서 전쟁을 하는데, 유비는 패해서 원소에게 의탁하고, 이제 관우는 조조에게 생포됩니다. 그러나 조조는 이제 관우를 되게 존중해서 편장군을 임명하고 지극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조조는 관우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자신의 이제 부하를 삼고자 했는데, 조조와 원소의 싸움에서 이제 관우는 이제 아까 관도대전이죠. 원소의 명장 알량을 장칼에 베어서 이제 귀환하는데, 그래서 조조는 이제 헌제에게 관우를 한수청으로 책봉한 것을 부탁해갖고, 관우는 한수청으로 책봉이 됩니다. 어쨌든 조조는 관우를 자기 밑에 두려고 했는데, 관우는 도원교류를 했다 했잖아요. 결국은 조조 밑에 가지 못한다. 자신은 유비하고 맹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맹약을 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유비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조조는 이제 뭐, 조조를 관우를 떠나버립니다. 일단은 근데 관우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조조 밑에 있는 것이 훨씬 출세하는 길이었죠. 조조가 세력이 훨씬 크고 천자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당시 유비는 천하의 떠돌이새 아직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조는 천하를 호랑하는 위나라 재상이고 언제든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뭐 인물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못됐고 관심배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는데, 유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관우는 편한 길을 접어두고 도연결이 이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시밭길을 선택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인물이었고, 조조에 관한, 그 관우에 대한 어떤 사를 한번 더 본다면은, 관우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근한 20년, 이제 215년에 발생하는데, 관우와 유비가 이제 연맹을 맺고 난 다음에 강하, 장사, 계양, 상군을 오나라의 남군, 형통, 무롱, 상군은 총나라에 귀속시킵니다. 아까 그 적벽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반반에 가르는 거죠. 동쪽하고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르는데, 유비는 이제 익주를 이제 평정하고, 이제 관우는 형주를 책임지라. 이렇게 이제 임명했는데, 형주 책임자로 이제 관우를 남겨놓습니다. 그해 7월에 이제 관우는 이제 번성을 공격하는데, 호남선 지금 양번시인데, 번성은 한수의 이제 북쪽인데,
양안은 남한에 있고, 이제 양양과 번성을 수비하는 조조군, 조인과 이제 방덕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형주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것을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허도로 가는 게 열리기 때문에 어떤 조조나 유비를 봐서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는 이 지역을 이제 노렸고, 위나라는 노렸기 때문에, 위나라도 어차피 맹장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관우가 먼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8월에 이제 큰 장마가 들어갔고, 번성 이북에 조조 7군이 전부 이제 홍수에 이제 매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금하고 방덕 장수들은 높은 곳으로 언덕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이제 관우는 이제 군사를 끌고 가서 이제 그 산에 도망가 있으니까 큰 배에 앉아갖고 이제 번성 이북의 조조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7군은 전부 물에 잠기고 우금은 투항을 합니다. 방덕은 라고 그 생포됐고 생포했는데 관우에게 기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살되고, 이 패배로 해서 조조는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가 허도로 들어오는, 수도로 들어오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를 막 옮길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 후에 관우가 되게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